모의고사 두 번째 지문이고요. 예술 파트인데 이 지문도 굉장히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미학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 미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론인데, 음악에서의 감정미학, 그러니까 미 중에서도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감정미학은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됐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도 이러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다?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가 맨 처음 진행된 게 언제다? 첫 번째, 고대, 잠시만요. 크기 좀 줄일게. 고대 그리스, 이때 먼저 논의가 됐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철학자들은요, 감정을 모방한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뭐라고 봤다? 음악은 감정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주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음악이 주는 이 감정적 흥분이 어디다 영향을 미쳐?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 그러니까 도덕에도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도 사용했다? 교육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에 뭐 하고 있어? 감정 미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와 감정에 대한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가장 먼저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기도 했다. 음악이 어디다 영향을 미쳐? 에토스라는 어떤 도덕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활용했다? 무슨 도구? 교육의 도구로서도 활용을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악에서의 감정미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중세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거는 뭐예요? 고대죠. 고대 그리스였으니까. 근데 중세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윤리적 영향력을 중요시하여서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지만, 언제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윤리보다도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바로크 시대에는 어떻게 됐다? 음악의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고대였잖아. 고대라는 시점에서 언제로 넘어와요? 중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세 초 때도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은 기조로 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뭐예요? 어떤 시대? 르네상스 시대로 도달을 하죠. 르네상스 시대로 도달하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 써있죠?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 드디어 윤리보다 감정 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우리가 본격화됐다고 한 시기가 언제였죠? 바로크로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에서 처음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바로크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관적 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의 예시, 형식적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대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별해내는 거지 가슴에 호소되는 바 어떤 감정적인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도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집중을 했지만, 제가 방금 감정에 대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정할게요. 주관적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집중한 거는 감정은 감정인데, 주관보다는 어떤 거? 주관이 아니라 객관. 그래서 어떤 거? 형식적인 어떤 요소들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요, 낭만주의 시대, 다음 시대로 넘어가죠.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낭만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요, 작곡가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이 드디어 나타나죠. 그러면서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작곡가는 개성, 독창성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래서 음악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중심.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갔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내용이 다예요. 다섯 번째, 어느 사조? 낭만주의 사조로 넘어갑니다. 낭만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관 쪽에도 조금 포커싱이 맞춰지게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감정 미학이었습니다. 감정 미학 이라고 그냥 정리하는 게 더 좋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가 지문이고요. 나 지문도 이어서 풀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지문도 어렵지 않아요.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음악이 슬프다, 그러니까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해서 논쟁을 할 건데, 음악이 슬프다라는 어떤 어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가집니다.
음악이라는 건 무생물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죠. 음악이 슬프다? 음악을 슬프다? 음악이 슬픔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이러한 문제의 의식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환기론, 두 번째 인지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입장의 공통점은 뭐다?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둘 다 감정 표현 가능하다. 근데 환기론은 어떻게 다르다? 자, 첫 번째 환기론, 매트러버스가 1-1이 될 수 있겠죠. 환기론이 1이니까. 매트러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해 줌으로써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내재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하면서 음악이 아니라 듣는 사람, 청자를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 주체화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청자가 즉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부합을 하죠. 근데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 있죠. 음악 자체의 그 특수성,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특수성, 그러니까 어떠한 음악을 듣는 개인에 대한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음악 자체, 어떤 특정한 음악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 예를 들어서 기분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그 음악이 가진 성질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분에 너무 포커싱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론? 방금 얘기했던 환기론. 두 번째는 인지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인지론을 대표하는 친구는 누구다? 키비가 될 수 있다.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청자의 감정이란 무관해요. 완전 다르죠. 환기론하고.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대요. 표현적 속성. 이게 뭐냐? 그래서 청자가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이 슬프다. 그러면은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현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 요소라는 거예요.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형식을 사람이 인지하다. 아, 슬픈 느낌이 있구나. 이 안에 그런 슬픈 요소가 있구나. 그 감정을 인지한다. 아, 슬픈 것이 있구나라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자면 뭐였어요? 여기서 맨 처음 나왔던 환기론 같은 경우는 그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청자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고요. 인지론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음악이구나를 인지한다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세 번째가 나옵니다. 상상이론. 이거는 누구예요? 로빈슨이다. 3-1. 자, 로빈슨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표현적 속성, 이거는 누가 얘기했죠? 2에서 얘기했죠.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 환기, 이거는 뭐죠? 1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다? 짬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뭘 상정해요? 페르소나를 상정하는데,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거는요, 음악의 형식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음악의 형식적 요소, 이건 몇 번? 1번. 다시요. 2번이죠. 2번을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다?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가 생기게 되고요. 이 친구와 청자가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대변할 만한 페르소나가 생기고 그것과 청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게 되는데, 그 다른 감정들, 그러니까 페르소나의 감정, 음악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이면은 슬픈 감정이 그 페르소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자가 새로운 감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 게 3번 상상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가 지문이 참 쉽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주고 싶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된 파트가 있으면 다시 한번 싹 돌아보면서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빠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나는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 몇 번? 1번, 2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충한 3번을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볼 내용이 없어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왜 안 돼요 싶은 질문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볼게요.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아니죠. 고대 그리스 얘기했잖아요. 2번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거는 뭐였죠? 낭만주의죠. 그 전에 바로크에는 약간 형식주의. 자, 3번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아니죠. 이때 바로크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독창성, 주관성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 있었죠. 자, 4번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는 완전 달랐죠. 얘네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 차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넘어간 거죠. 감정에 대한 인식이. 5번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게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이었죠. 그럼 6번입니다. 음악의 정서 편성에 대한 논쟁, 이거 나에 있었죠. 그래서 1, 2, 3 있었습니다. 기억나고 있죠? 자, 음악이 슬프다가 갖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고 스타트에서 처음에 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환기론 몇 번이죠? 1번이죠.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 개인의 그런 그 감정을 느끼는 개인에 집중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인지론 2번이죠.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3번 인지론은 2번은요. 환기론한테 이제 지적을 하죠.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에서 찾지 않아. 왜? 그럼 어디서 찾아? 그 개인의 감정에서만 찾아.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표현.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환기론과 인지론 2번, 1번, 2번 모두 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 아까 제가 별표 쳤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 환기론과 1번 그리고 인지론 2번 모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한다.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 인지론 같은 경우는 어떤 음악이 줄 수 있는 그 감정적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인지한다 뿐이지 감정적 변화를 개인한테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환기론 같은 경우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개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고요. 여기서 정확히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인지론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X다. 5번이 정답이다. 7번입니다. 다음은 음악회에 갔다 온 학생이 감상문을 썼는데요. 나를 바탕으로 A부터 D까지 이해해 보았다. 볼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7번도. 자, 어떻게 피아노 연주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몇 마디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다. 듣자마자 바로 슬퍼버렸어. 그러면 메트로버스 몇 번? 1-1번이었죠. 환기론.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으로 감정 경험했고요. A의 슬펐다를 키 B 2-1이죠.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인지했네. 맞죠? B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이거 뭐예요? 그리고 그 슬픔은 나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이거는 메트로버스 다시요. 1-1이죠. 1-1은요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맞는 말이죠. C죠.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을 친구는 느꼈는데 나는 오히려 경쾌했다. 사람마다 다르죠.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로빈슨 3번 청자의 3-1이죠.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을 구현하려고 했던 그 감정 있죠. 구현하려고 했던 그 슬픔, 작곡가가 하려고 했던 슬픔, 페르소나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그것을 청자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일치해서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이죠. D 3박자이지만 중간에 2박자처럼 들리도록 구현된 리듬에 따라 감정도 바뀌었다.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를 로빈슨 3-1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 아니죠.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계속 청자인데 작곡가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죠. 작곡가가 슬픔을 드러내고 싶으면 슬픔을 드러내는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그럼 그 페르소나와 청자가 대화하는 거지 감정의 주체가 바뀌는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5번. 8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와 나에 대한 해강의 평가. 해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네모 파란색으로 봅시다. 자, 해강이라는 사람은요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별개다. 감정은 음악과 별개야. 근데 그래서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관계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악의 도덕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을 비판한 거예요. 해강은 얘기합니다.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므로 그러니까 음악의 본질을 자연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해? 형식적인 아름다움. 뭐랑 같아요? 아까 앞부분에 나왔었죠. 기억나고 있어요? 형식적인 아름다움. 형식적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바로크 그 시대의 음악에서도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나에서 생각해본다면 형식적인 아름다움이라 하면은 2번에 있었던 내용이랑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2번 인지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고요. 이러한 음악에 의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1번. 자, 8번에 1번입니다. 해강은 가에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한 중세음악관에 반대하겠죠. 얘는 교육 반대했으니까 위에 내용 있죠. 해강은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고 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을 비판하겠군. 왜냐면은 얘는 음악과 감정이 별개라고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죠.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을. 해강은 가에서 음악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그러니까 교육에서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강은 나에서 4번이에요. 해강은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키비의 관점. 형식적 요소 해강 찬성했고요. 여기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키비의 의견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보기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자, 5번. 해강은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매트러버스 입장에 수긍하겠군. 잠시만요. 제가 정정할게요.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이상하게 풀고 넘어갔죠? 다시 할게요. 4번만. 해강은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 말이 안, 음악의 감정이 구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얘는 뭐라 했냐면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개라고 봤기 때문에 형식적 요소라는 단어만 보고 저처럼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4번 답이라고 체크했죠. 다 맞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4번은 틀렸기 때문에 답인 거예요. 해강은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 구현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해강의 생각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음악의 형식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아름다움에 의해서 감정이 발출되는 거지 형식적 요소 안에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명을 제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정정할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렸다. 키비가 한 말은 이게 맞아요.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지문상에 나와 있고요. 5번 해강은요.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매트러버스의 입장에 수긍하겠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른 그 같은 음악을 들어도 다른 감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매트러버스가 1-1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이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면 질문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비문학 지문, 독서론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인 예술 지문까지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다음 지문에서 다시 만나요.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